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닙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 물가는 36.3%나 올랐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3국이기 가운데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27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돌입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대내적으로 비상한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긴 어려울 뿐더러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마저 통제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생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우리 국회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기 위해 오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 전문가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제 예산통인 유성걸 위원장님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주신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위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참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당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유성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원석 스승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신 우리 자문위원님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캄캄했던 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나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등 영향으로 해서 공급 측면에 지금 상당한 충격이 지금 와서 전 세계가 저성장 고물가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OECD는 금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작년 대비해서 1.5%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잘 아시다시피 8.6% 상승해서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했습니다. 유럽 역시 25년 만에 8.1%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해서 13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8%를 상회하는 8%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낮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1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는 저를 포함한 9분의 국회의원들과 6분의 경제 및 물가 전문가를 위원으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시 부분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의 샤크와 또 수요 측면의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외부 사학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또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물가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미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들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세 기준 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인하를 할 때에 30%는 현행 기준으로 해서 30%를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돼서도 할당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고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또 실제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오늘 관련되는 사항은 먼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또 물가 상황을 발제 형태로 우리 자문위원님 중에 우리 정규철 KDI 실장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그 이후에 관련되는 사항 그까지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검토된 사항 또 논의된 사항을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사가 있어 잠깐 갔다 올게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정규철 자문위원께서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최근 경기 및 물가 여건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충 한 20분 정도 되는데 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상세하게 할 부분은 상세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분 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위에서 발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 발제 내용은 KDI 공식 입장은 아니고 발표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직 그 특유의 공식 의견도 아닐 것이고요. 먼저 국내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분기별로도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 4분기 그리고 2, 4분기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 4분기까지는 좀 서비스업이 좀 안 좋았고 대신에 이제 제조업은 이제 수출 중심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 4분기부터는 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제 서비스업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조업 특히 수출과 관련됐을 것인데요.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제조업은 조금 꺾이는 최근 들어와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회복세가 조금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선행지수는 그 이전부터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회복세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그동안 이제 대면 서비스업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4월 이후로는 이제 대면 서비스업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예술 여가 스포츠업 이 부분이 이제 4월에 좀 많이 반등했고 이 반등세는 5월,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고용도 지금 양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90만 명 이상 증가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소비 관련 부분은 최근에 좀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은 일자리 부족보다는 오히려 인력난을 좀 걱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외 여건이 될 것인데요. 코로나19 위기에서 이제 유가가 $20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120, 6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단지 유가 휘발유 가격의 영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요국의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좀 위험 요인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을 나타낸 것인데요. 6월 14일자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을 반영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당초에는 올해 상당한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FOMC 위원들의 의견들을 보더라도 2% 올해 미국이 2% 후반대를 성장을 예상했다가 지금은 이제 1.7%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모습은 단지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조금 낮은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결정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 다음에 수요 측에서 얼마나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가, 공급층에서 얼마나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공급 측에서 이제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수요 측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 소비와 고용이 일부 회복되면서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공급 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많이 걱정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공급층 요인이 보통 발생하면 좀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많이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급층 요인이 장기화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다 보니 그것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컨트롤해야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5%를 넘었었고, 이 소비자 물가 중에서 좀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제외한 것이 그런 물가가 되겠는데요. 그런 물가도 이제 3%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식료품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결국 다른 물가에도 좀 파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앞쪽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뭐 전문가 기준으로도 이제 3%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우리가 좀 장기적인 추세를 또 이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조금 더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거에는 그 2007년도부터 보시면 2016년까지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가 3%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입니다. 그 점선이 이제 소비자 물가고 이제 파란색이 근원 물가인데 그런 물가가 이제 조금 더 그 좀 추세를 좀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이기 때문에 2%보다 높으면 우리가 좀 더 그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물가 현상을 좀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가를 보시면 지금이 뭐 많이 높은데 사실 이것이 뭐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고요.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그 물가가 상당히 높았고 거기 때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뭐 위기를 겪으면서 그 물가는 다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이 뭐 높은 수준이지만 뭐 유례없는 수준이라고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그 물가 안정 목표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도 뭐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좀 특히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공급 측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보다도 이제 수입 물가 급등이 있는데요. 수입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할 때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도 있는데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 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뭐 교육 조건 뭐 악화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은 이제 GDP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뭐 평소에 뭐 크게 자주 안 보이는 지표 중에 국내 총소득이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뭐 두 지표는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이 둘 간의 차이는 국내 총소득은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뭐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로 뭐 3% 가까이 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총소득은 뭐 전년 동기 대비로 소폭의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 이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경제의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말은 이것을 이제 누군가의 구매력이 저하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계의 구매력이 저하된다면 민간 소비의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된다면 이제 투자 여력이 뭐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금리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지금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민간 부채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뭐 GDP 대비 기업 가계 모두 뭐 GDP 대비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경기에 더 큰 그 하방 압력을 적용하게 됩니다. KDI에서 뭐 작년에도 발표했는데 저신용 국면에서보다 이제 고신용 국면에서 금리 상승이 경기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국고채 금리가 뭐 어제 오늘 뭐 이번 주에 들어서 뭐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자체로도 이제 경기에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다 보니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면이다 보니 경기 하방 압력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급 요인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런 공급 충격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지만 이게 좀 장기화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 단기간에 해결될 그런 실마리가 사실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인플레이션이 높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을 이제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요.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요, 공급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물가 안정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에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물가를 잘 관리하겠다는 통화당국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그에 따른 통화정책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급 측 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 측 압력을 줄이는, 다시 말해서 경기를 좀 둔화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도 우리가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조금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위기는 이제 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 시행했던 정책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를 조금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정책들도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을 그나마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정책 중에서 재정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건전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화 정책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제 코로나19 때 0.5%까지 내렸는데 지금은 1.75%까지 5차례 금리를 올렸고 아마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플레이션, 특히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제가 한국이 1.75%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도 오늘 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단이 1.75%까지 동일한 수준에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0.5 혹은 0.75 이렇게 올릴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올려야 될 상황이지만 미국만큼 빠르게 올리는 것은 또 상당한 경기에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은 8%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좀 경기에 좀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점에서 우리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또 미국처럼 빨리 올릴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간에 물가를 잡기는 또 쉽지 않고 대신에 경기가 또 지나치게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많은 재정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 폭이 아주 컸고 국가 채무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그나마 좀 회복세에 좀 접어들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 수지 큰 폭의 재정 수지 적자는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채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것이 물가의 입장에서 좋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건전성의 입장에서도 이제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 정책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정책도 이제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례적인 정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 부분도 이제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작년부터 이제 가계대출을 좀 제어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7월에도 그 DSR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할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는 결국 우리 경제를 지키는 것은 금융 건전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적어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시 반대로 가계대출을 좀 완화하는 그런 규제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 공급 측면의 정책을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요. 결국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었던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공급 측면의 충격이 대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도 경기 둔화를 수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수요 측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 생산국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도 많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대응 수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류세나 관세 인하 등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인하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급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쉽게 체감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공급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비해서 좀 수입처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물류나 유통 이런 단계에서도 이제 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든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인력난이 오히려 상당히 심한데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위기에 도입되었던 그 고용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걸 뒷받침하는 정책들은 그 필요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대책은 이런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비용을 낮추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든지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비용이 하락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단시일 안에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물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발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수요와 공급, 장기와 단기 그리고 내외적 요인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공개는 여기까지도 하고 또 관련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토론과 또 의견 교환을 하고 필요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